일본의 침략 1932년 12월 27일 1641년 이후 유럽이나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까지도 큰 변화가 일어났지만 일본은 200년 이상이나 다른 부문과는 단절된 채로 지내왔다. 이 시대에 일어난 큼지막한 사건들도 폐쇄된 섬나라 사람들에게는 귀에 담을 기회가 없었다. 외계의 입김마저도 일본의 봉건적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일본의 천황은 실권이 없었고 지주계급의 영주인 장군이 강력한 실권자였다. 또한 사무라이라 불리는 무사계급이 있어 봉건 제후와 사무라이가 두 지배계급을 이루고 있었는데 때로는 여러 제후와 무사계급은 서로 협력했다. 그 무렵 일본은 아직 평화기였었다. 장기간의 내란으로 인해 나라 살림은 아주 피폐한 상태였으므로 이 평화는 크게 환영을 받았다. 대군사 귀족 중의 어떤 자는 타도되었고 서서히 일본은 내란의 창끝을 갈고 있었다. 백성의 관심은 산업과 예술, 문학, 종교 쪽으로 더욱 많이 기울게 되었다. 그리스도교는 일찍이 전멸되고 불교가 부활했다. 후에 전형적인 일본의 조상 숭배인 신도가 일어났다. 중국의 성인 공자는 사회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에서 경적처럼 추앙받았다. 예술은 궁정과 귀족들 사이에서 발전하여 어떤 점에서는 이 같은 양상은 유럽의 중세와 비교할 수 있다. 외부와의 접촉은 없었지만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어서 내부 자체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물론 외부와의 통로가 연결됐다면 변화는 훨씬 빨라졌겠지만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봉건제도는 경제적인 붕괴에 부딪혔다. 불만은 늘어나 정치의 지배자인 장군이 원성의 표적이 되기 시작했다. 신도 숭배의 세력이 확대되면서 태양의 직계자선으로 생각되고 있던 천황의 민심이 쏠리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민족주의의 정신은 가열되는 불만 속에서 성장했고 이 정신은 기존의 경제적 질서의 해체 과정 속에 그 기초를 두면서 불가피한 변화로 일본을 이끌어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게 했다. 일본의 개국을 위해 여러 외국이 노력했으나 실패했고 19세기 중葉에 미국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었다. 때마침 캘리포니아의 개척으로 샌프란시스코가 중요한 항구로 등장했고 새로 열린 중국 무역을 하려면 태평양 횡단 여행은 거리도 엄청났지만 여간 힘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일본의 한 항구를 얻어 중개지로 삼아 보급을 얻으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이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의 개국을 집요하게 요구하게 한 요인이다. 1853년에 미국의 한 함대인 페리 함대가 미국 대통령의 편지를 지니고 일본으로 건너왔다. 이것은 처음 보는 정기함이었다. 1년 후에 장군은 2개 항구를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 곧 이어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도 달려와 똑같은 조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2, 3년 만에 세계를 향해 개방되었다. 그런데 이미 인망을 잃어버린 장군이 여러 외국 앞에서 마치 황제처럼 행동하며 대외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민중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몇 명의 외국인까지 살해되어 외국 해군의 공격까지 받는 등 날이 갈수록 사태는 악화일로였고 마침내 1867년에 장군은 자리를 내놓지 않으면 안 되었다. 1603년 가강 때 창시된 도쿠가와 막부는 그렇게 해서 막을 내렸고 그에 따라 700년 가까이 세력을 잡았던 막부 제도도 함께 허물어져 버린 것이다. 새로운 천황은 비로소 재구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황위를 이어받았던 천황 무스히토는 겨우 14세의 소년이었다. 이 천황이 재위한 45년간을 명치시대, 즉 계몽된 통치시대라고 부른다. 선진문물을 열심히 받아들여 그들의 경쟁자가 될 정도로 위치를 굳힌 것도 그의 치세 때의 일이다. 이때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는 역사상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이제 일본은 대공업국이 되어 서양 여러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겨루는 제국주의적 약탈국가가 되었다. 일본의 명성은 바야흐로 국제 정치상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공업에서도 선진 열강들을 능가할 정도였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거대한 발전도 그림의 떡이었고 지배자들 사고 역시 여전히 봉건적 지배자의 논리였다. 일본에서 이 대변혁의 책임을 느낀 사람들은 원로라고 불리는 귀족 중의 일부인 선각자들이다. 외국을 배격하려는 폭동에 이어 외국 군함의 포격을 당했을 때 그들은 굴욕감을 이겨내고 패배에서 교훈을 받아들일 결심을 했다.
원로들은 우선 개혁의 프로그램을 짜고 집요하게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썼으며 구 봉건의 군사 귀족들은 이 계획에서 제외되었다. 천황은 수도를 교토에서 지금의 도쿄로 불려지는 에도로 옮겼고 새로운 헌법이 공포되어 양원제의 국회가 열렸다. 하원은 선거제이며 상원은 지명제로서 그 밖에 교육, 산업, 법률 등 모든 분야에 걸친 변혁이 일어났다. 공장이 잇따라 세워지고 근대 육해군이 조직되었다. 외국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동시에 선진국에 유학을 보내 과학과 기술을 배워오게 하였다. 이 모든 일을 구상하고 시행한 것은 천황의 이름 밑에 활동한 원로들이었고 다른 한편 천황 숭배의 풍습까지 쇠뇌시키게 했다. 그 때문에 공장과 근대공업 그리고 국회가 존재하면서 신성한 천황 숭배 사상이 공존하는 기묘한 구조가 생겨났다. 원로들은 이 천황의 신성에 대한 감정을 두 가지 면에 이용했다. 진보파의 반항의 발생 요지를 천황 숭배 사상으로 진정시켰고 보수적인 계층 역시 그렇게 해서 변화를 강요했다. 19세기 후반에 일본은 급속도로 서양화되었으나 반면에 중국은 극도의 공경에 빠져 있었다. 중국의 광대한 면적과 인구가 일본의 경우처럼 변화를 쉽게 할 수 없게 된 때문이다. 거기에다 또 중국의 위대한 문명은 수천 년에 걸쳐 성장한 것으로 쉽사리 변화시키기엔 너무나 단단히 굳어 있었다. 중국 재난의 또 한 가지 이유는 쉴 새 없는 유럽 국가들의 간섭과 거대한 대륙국으로 유럽 국가들의 상업상 이익을 위해서는 아주 입맛 당기는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중국 북방과 서북방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고 영국은 서남에 있었고 프랑스는 남방에 잠입해 있었다. 이와 같이 중국이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일본은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했다. 물론 일본은 서양의 기계와 공업을 육해군과 함께 받아들여 진부한 공업국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유럽의 사상과 관념, 즉 개인주의적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까지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내면적으로 일본은 여전히 봉건적이며 권위주의적이었고 다른 나라가 오래전에 탈피해버린 기묘한 천황 숭배에 구속당해 있었다. 일본인의 정열적인 애국정신은 천황에 대한 충성심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즉 민족주의와 천황 신성시의 관습이 병립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은 기계와 공업을 선선히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중국인은 서양 사상과 과학적 세계관을 환영했다. 그렇게 보면 중국인이 서양 문명의 정신에 한층 몰입한 것이 되고 일본인은 그 정신을 무시하고 형식만을 취한 것 때문에 도리어 서양 문명을 놓쳐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 유럽은 형식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일본을 찬양하고 그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중국은 약했고 맥심, 기관총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중국을 깔보고 짓밟고 중국의 설교를 하고 착취하고 그 사상과 관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일본은 산업의 방식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적 공격에 대해서도 유럽을 그대로 본땄다. 스승을 능가한 제자라 할까? 어떤 때 일본은 유럽을 능가했다. 그러나 일본의 큰 고민은 신공업 문화와 구봉건주의자의 불협화음에 있었다. 양쪽을 동시에 실현하려고 한 일본은 경제적인 균형을 이룰 수가 없었고 과세는 대단히 무거워 백성들은 불만에 차 있었다. 국내 붕괴를 막기 위해 일본이 생각해낸 것은 전쟁과 제국주의적 모험에 의해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일본의 새로운 산업은 원료와 외국 시장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었다. 생산은 늘어나고 인구는 증가했다. 그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영국의 처지와 똑같은 것이었다. 일본은 원료와 식량의 충족을 위해 조선과 중국으로 눈길을 돌렸다. 중국은 무역을 허용했으나 인구가 조밀했기 때문에 식민지의 여지가 있었던 중국의 동북 변경을 이루고 있던 만주를 선택했다. 서양 열강들이 중국에서 온갖 특권을 차지하고 영토까지 삼키려는 꼴을 보자 일본의 내심은 편할 수가 없었는데 만약 열강들이 대륙을 차지하게 되면 일본의 안전이 위협을 받아 대륙 진출의 앞길도 막힐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개국 20년도 되기 전에 중국의 호전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파선을 당한 데다가 몇 명의 어부가 살해된 좋은 건수가 생겨 일본은 중국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중국이 이를 거절했으나 전쟁의 위협을 당하고 베트남에서 프랑스와 대치하는 등의 복잡한 관계로 일본의 요구에 굴복했다. 이것이 1874년의 대만 사변이었고 이 승리의 기세로
일본은 다시 정복의 대상을 찾아냈다. 일본의 눈에 가장 적당한 상대로 비친 나라는 조선이었다. 그래서 일본은 터무니없는 이유를 붙여 조선에 침입하여 배상금을 받아내고 일본 무역을 위해 항구를 개방시켰다. 조선은 오랜 옛날부터 중국을 종주국으로 하고 있었다. 조선은 중국에 원조를 요청했으나 중국에는 그럴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일본이 너무나 큰 세력을 갖는 것을 두려워한 중국 정부는 조선에게 일시적 양보를 권했다. 또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서양 여러 나라와 조약을 맺도록 권유해서 조선은 드디어 1882년 세계를 향해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은 일본은 다시 중국의 공경을 이용하여 조선을 자기네와 함께 공동 보호하여 두자고 주장하여 동의를 얻어냈다. 가엾은 조선은 두 나라의 종속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관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싸움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뻔한 이치였다. 사실 일본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1894년 마침내 일본은 중국에 정면 도전했다. 이 전쟁이 바로 청일전쟁이다. 1895년까지의 청일전쟁은 현대적 장비를 갖춘 일본군에게는 식은 죽먹기나 다름없었다. 일본은 연성하여 중국에 대하여 일본을 서양 열강과 동등한 지위에 두도록 하는 하관 조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조선의 독립은 선언되었으나 이것은 일본의 지배를 눈가림하는 것에 불과했고 중국은 또한 여순항을 포함한 요동반도, 대만 그리고 다른 섬들을 떼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중국이 조그만 섬나라 일본에게 대참패를 당하자 세계는 놀랐다. 서양 열강들은 이 동양의 강국을 경제하기 위해 청일전쟁이 한창일 때부터 일본이 중국 본토의 항만을 병합하는 데 동의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순을 포함한 중요한 요동반도를 탈취했으나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3대국은 강력하게 포기를 요구했다. 아직 이들 강대국과는 대항할 힘이 없었던 일본은 원통하지만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은 이때의 모욕을 잊지 않고 전쟁 준비에 더욱 광분하여 9년 후 드디어 러시아를 향한 서력전의 포문을 열었다. 벌써 중국을 이긴 일본은 극동에서 최대 강국의 지위를 확립했고 이미 약점을 다 드러낸 중국은 유럽 열강들의 위협에 어떤 대책을 강구할 여력도 없이 썩은 몸뚱이에 독수리가 파고들듯 마음대로 뜯길 수밖에 없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제국은 일제히 중국 연안의 항만과 근해를 두고 싸움을 시작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권익이나 양보사항의 양건으로 다루어졌다. 2명의 선교사가 살해되자 독일은 무력을 행사하여 산동반도 동부의 교주를 점령했다. 이것을 이유로 내세워 다른 열강도 자기네 몫을 주장했다. 러시아는 불과 3년 전에 일본으로 하여금 토해내게 한 여순을 점령했다. 영국은 러시아의 여순 점령지에 대한 보충을 위해 위해위를 점령했다. 프랑스도 베트남에서 항구 하나와 영토를 차지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 연장으로 북만주를 횡단하는 철도를 건설하는 권리를 인정받았다. 이 얼마나 야비한 청탈전의 모습이냐. 물론 중국은 영토나 조개의 분양을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반발의 기색이 보이면 외국 해군의 시위와 포격의 위협에 시달려 복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이런 강도 같은 포악한 짓거리들이 제국주의의 방식인 것이다. 가끔 자신들의 파렴치한 행동을 자비로운 표정과 온정을 피우는 듯한 위선의 외투로 감싸서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1898년의 중국에서는 외투도 커튼도 없는 적나라한 추태를 유감없이 폭로했다.